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이 철학입니다만은 유권자 연맹에 와서 여성 유권자 연맹에 와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 사회적인 연관성이 있는 주제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를 골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유권자로서의 행위나 그다음에 정치가로서의 행위는 다 우리 사회를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하는 공통 관심사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학문을 하든 철학을 하든 경제를 하든 정치를 하든 혹은 유권자로 살든 다 누구에게나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이은주 연맹 회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격변 속에 있습니다. 그 격변 속에 있는데 그 격변 이 세상을 격변시키는 것 중에 가장 크게 격변시키는 것,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을 꾸리는 가장 근본적인 물건, 좀 더 거칠게 이야기하면은 돈 버는 방식의 변화. 그러니까 이걸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생산 수단이라고 합니다. 생산 수단이 달라지면서 인간은 격변 속에 휩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때를 춘추 전국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춘추 전국시대는 그 이전에 석기로 산업을 꾸려나가는 시대에서 철기로 산업을 꾸려나가는 시대로 바뀌면서 철기에 적응하는 계급과 철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계급으로 나뉘면서 온갖 계급 갈등과 제도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격변은 생산수단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계됩니다. 그 뭐냐, 흔히들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지식과 정보가 물건을 생산하는데 직접 관여하는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 지식과 정보는 물건을 생산하는데 간접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작용했고, 지식과 정보가 물건을 만드는데 직접 작용하는 장치를 우리는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대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는 어떤 제도 속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제도는 182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820년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류 역사에서는 지금 제 내용 관념적이지 않지만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 인류 세상, 이 지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산업혁명 때입니다. 산업혁명 때 인류는 크게 변했어요. 산업혁명은 1760년에 시작해서 1840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했던 서양이 산업혁명을 하지 못했던 동양을 침략할 때가 산업혁명이 끝나는 그 시기입니다. 1840년입니다. 이때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에 적응하지 못하면 항상 패배자가 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공통된 법칙입니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일본은 승자가 됐고 산업혁명에 관심이 없었던 조선은 식민지가 됐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도 예외가 없이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는 지배자가 되고 산업혁명에 성공하지 못한 나라는 피지배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1840년에 아편전쟁이라는 것은 산업혁명에 성공한 서양이 산업혁명에 눈뜨지 못한 동양을 자기들 마음대로 먹어버린 사건이에요. 1760년에 시작해가지고 1840년에 끝나는데 1760년에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산업혁명 이전까지의 기본 계급 구조는 영주와 농노들의 갈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완수되고 나서는 어떠냐? 산업혁명이 완수되고 나서는 이 계급 구조가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 구조로 바뀝니다. 그 사회를 지탱하는 계급 갈등 구조가 영주와 농노에서 자본가와 노동자로 바뀌었다. 그 말은 사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바뀌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1760년부터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됐는데 그럼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된 사회 구조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1820년에 완성이 됩니다. 1820년에. 그러니까 1760년하고 1840년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1820년대를 역사에서는 Great Divergence라고 합니다. 이걸 한자로는 대분기, 아주 크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대분기. 그래서 1820년대 대분기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생산 수단이 전혀 달라지면서 기존에 있던 계급 구조와 국제 관계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제 분석은 대개는 다 맞았습니다. 그러면 1820년대 대분기라는 무엇의 뜻이냐? 1820년대는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로 딱 계급이 이 갈등 구조로 딱 되죠. 그래서 그 뒤로 지금 100년 이상, 200년 이상을 자본가와 노동자의 갈등으로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1820년대 계급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국제 위상도 나눠집니다. 1820년대에 선진국으로 시작한 나라는 지금까지도 선진국입니다. 1820년대에 후진국으로 시작한 나라는 제가 지금 사용할 때 후진국에는 중진국까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후발주자. 그러니까 1820년대에 선도 국가로 시작한 나라는 지금도 선도 국가고 1820년대에 후발주자로 시작한 나라는 아직도 후발주자예요. 크게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눠서 본다면 그때 선진국은 지금도 선진국이고 그때 후진국은 지금도 후진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를 보는 생각의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를 보는 시선의 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인데 거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요약돼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탁월한 사유의 시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어떤 국가든지 그 개인, 그
그 조직, 그 사회, 그 나라가 가진 시선의 높이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개인적인 삶이나 국가적인 삶은 다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 개인, 그 국가가 어떤 높이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높이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완전히 결정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유의 시선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은 다 시선의 높이를 올리는 데 집중됩니다. 중학교에 가서 나온 다음에 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가고, 대학 가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그 다음에 학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헬스클럽을 다니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일기를 쓰고, 반성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시선의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시선이 낮으면 자기 삶의 덩어리가 작고, 시선이 높으면 자기가 누리는 삶의 덩어리가,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말을 금과 옥조로 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 이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인간의 존재적 사명은 시선을 높이는 데 있다. 시선을 높이는 데 있다. 자, 그렇다면은 선진국은 왜 지금까지 선진국인가? 후진국은 왜 지금까지 후진국인가? 동양 고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만 금과 옥조로 보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익성 우이구. 성인은 더욱 성인이 되고 어리석은 자는 더욱 어리석게 된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성인은 더 성인이 되고 어리석은 자는 더 어리석게 살게 됩니다. 이 규칙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것을 우리는 반성, 참회, 회개, 각성 이렇게 말합니다. 참회와 회개와 각성과 반성이 없으면 가난한 나라는 계속 가난하고 부유한 나라는 계속 부유할 것이며 성인은 계속 성인이 되고 바보는 계속 바보가 된다. 왜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성인은 계속 성인이 되고 바보는 계속 바보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이치와 같다. 그런데 이 후발 주자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선 나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인류 역사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장병도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이 훈광리입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한 동네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그래서 호강이시죠.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한 평에 터를 잡고, 물론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저희 아버님께 터를 잡고 해서 한 평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1972년 2월 8일이 제가 청운의 꿈을 품고 광주로 전학을 가는 날입니다. 한평에서 광주로 전학하는데 1972년 2월 8일 날 제가 버스를 처음 타봤습니다. 그때 광주에 금성여객이라고 있는데 노란색 버스였어요. 가면서 얼마나 멀미를 했는지 지금도 노란색을 보면 멀미랍니다. 그때 광주로 전학 가는 날 그날 아침에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학 간다고 운동화를 사주셨어요. 운동화를 처음 신어봤습니다. 근데 운동화하고 고무신하고 큰 차이는 뭐냐면은 다른 차이는 못 느끼겠고 눈밭에 찍힌 발자국입니다. 고무신 무늬는 밋밋한데 이 운동화는 이 빗살 무늬가 얼마나 촘촘하게 새겨져 있는지 눈을 밟으면은 그 발자국이 찍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첫 차를 타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 친구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앞에다가 발자국을 다 찍어놓고, 나 운동화 신었다고 발자국을 다 찍어놓고 국기도 걸리지 않은 국기 계양대를 보고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고, 그리고 금성역에 버스를 탔습니다. 1972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떤 소박한 풍경이죠. 왜 그러냐? 1972년까지 대한민국은 기아국가였어요. 대한민국이 기아에서 벗어난 해가 1973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를 쉽게 기억하지 못하니까 1973년에 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 한 사람이 1년 내내 번 소득이 67달러였어요. 우리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몇 프로였는지 아십니까? 78%입니다. 78%가 문맹이었어요. 그를 몰랐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 높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 가운데 독립한 나라들은 다 원조를 받고 살았는데 대한민국만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문맹률이 거의 0%입니다. 국민소득은 3만 5천 불 사옵니다. 그리고 원조를 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국가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1820년대 이후 이루어지지 않은 이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만 우뚝 서서 선진국인지 중진국인지 가늠이 안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건 기적이고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을 선도국가, 전략국가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략국가와 전술국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술국가는 누군가 짜놓은 판 안에서 사는 국가입니다. 전략국가는 자기 판을 짜면서 사는 국가입니다. 추격국가는 모델을 정해놓고 죽어라고 따라가는 국가입니다. 선도국가는
누가 따라올 수 있도록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추격국가로서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전술국가로서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 선도국가인지 추격국가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전략국가인지 전술국가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단계까지 우리는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전략국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선도국가는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무엇이냐? 어떻게 선도국가로 올라서는가? 어떻게 전략국가로 올라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꼭 올라서야 하는가? 지금도 살기 좋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제 신발장에는 나이키 신발이 운동화가 거의 10켤레가 있습니다. 1972년에 운동화를 처음 신어본 내가 지금은 나이키 운동화가 색깔별로 10켤레는 좀 허풍이고 한 6켤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나는 나이키 운동화 6켤레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또 왜 나이키 신발을 더 사야 된다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나라의 문제는 사실은 세밀하게 보면은 개인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이상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 이상으로 살려고 불구 노력하는 사람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반야 바라밀다. 바라밀다는 뭐냐? 여기서 저기로 건너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로 건너간다.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그 지혜만 있으면 인간은 위대해진다. 반야 바라밀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성인으로 섬기는 분들은 다 이 이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순간에 자, 나이키 신발은 내 생애는 6켤레면 됐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켤레를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나이키 신발을 신지 못하는 지경으로 추락합니다. 왜? 바람일다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 이상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삶의 원칙입니다. 한 걸음 더 건널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자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급격히 추락을 합니다. 우리는 왜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되는가? 그건 뭐냐? 도약하려는 포부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추락하기 때문에 전술국가의 최상위 레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우리만큼 성장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멕시코, 브라질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건 말하면 중진국이죠. 그럼 이걸 우리는 중진국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중진국에 도달했던 나라 가운데 선진국으로 옮겨간 나라가 있으면 한 나라만 들어보십시오. 한 나라도 없습니다. 중진국 함정에 갇히면 다 추락합니다. 필리핀 아시아 2위 국가였어요. 그거 뭐냐? 중진국 상위 레벨에 도달한 다음에 바람일다를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이상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시선의 높이를 올리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아실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여러분들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 보셨죠? 자,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것까지 도달한 나라예요. 세계 8위 하던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 세계 8위 하던 그 8위 하던 나라. 그러니까 모든 외국들이 전부 다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었어요. 이 나라가 전략국가가 되는가 못 되는가. 이 나라가 선도국가가 되는가 못 되는가. 아르헨티나가 전략국가가 됐습니까? 선도국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잘 나갈 때 이태리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어떤 아줌마가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마르코라는 아들을 이태리에다 남겨놓고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돈 벌러 갔어요. 혼자 남겨진 마르코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만화가 엄마 찾아 산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르헨티나가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지금 아르헨티나는 후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전번에 아르헨티나에서 금융위기가 생겼는데 거기에 후진국발 금융위기라고 타이틀을 답니다. 우리의 지금 번역 지금 앞에서 회장님께서만 말씀하셨지만 격변의 시대입니다. 인간과 사회를 격변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생산수단입니다. 생산수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You look so cute, lovely, funny, amazing. You make me happ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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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의원님은 주관이 뚜렷하고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의원님은 인생을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그 바다의 항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도 하지만 또 네. 균형을 잡고 가야 되고 네. 또 주위에 많은 분들을 또 보면서 가야 되고 네. 그래서 혼자 갈 수 없는 길이 또 인생이기도 하고 네. 이제 저는 정치인으로서 인생은 네. 공적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고, 정무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제가 이제 봉사하면서 사는 일이 네. 저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후손들에게 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네, 네.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이게 인생이지 네. 않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